네,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한국지리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첫 평가원 모의고사로 아마 친구들이 약간의 좀 긴장감이 좀 돌았을 것 같아요. 긴장감을 가지고 시험을 치다 보니 아무래도 약간 뭐 평상시대로 그냥 잘 푼 친구들도 있겠지만 약간의 좀 실수들이나 약간의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6월 이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점이 더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걸 우리가 찾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지리 먼저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작년 6월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컷이 44였습니다. 굉장히 조금 어려웠던 모의고사였고, 근데 그에 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좀 쉬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풀어봤을 때도 생각보다 친구들이 좀 쉽게 풀고 넘어갔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1번 문제부터 해가지고 한 5번에서 6번 문제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막 막힘없이 충분히 풀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6월 이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선생님 분과 이제 교수님과 이제 대화를 몇 번 좀 나눠봤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고3 친구들이 약간의 공부 이런 텐션이나 아니면 공부 진도량이 아마 좀 부족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난이도를 조금 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이게 난이도를 너무 낮춰버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험은 굉장히 조금 쉬웠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변별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19번, 20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약간 아직 연습이 덜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따가 뒤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더 보완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제 오답률 이제 탑 5, 이거 탑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탑 5네요. 탑 5를 이제 좀 가져와 봤어요. 우선은 당연히 이제 이 두 개 다 이제 3점짜리 문제들입니다. 19번, 20번. 충분히 난이도도 있었고 약간의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0번, 15번, 9번 이런 문제들은 이제 친구들이 통계 문제나 아니면 대부분 다 통계 문제들이었습니다. 3, 4, 5, 뭐 10번, 15번, 9번 같은 거. 그래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이따가 우선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연습을 해야 될지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1번을 보면 우선은 이 문제는 우리가 최적 입지를 찾는 문제네요. 최적 입지. 자,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을 후보지 A부터 E까지 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는 한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 봅시다. 평균 고도가 40m 이상인 지역을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B, C, D 이 중에서 지금 평균 고도가 40m가 안 되는 지역이 어디 있죠? 지금 보면 39. D가 39죠. 39니까 D는 우선은 안 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E는 48, 45, 43, 41이니까 다 조건에 만족하네요. 자, 두 번째 조건 봅시다.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지역을 선정하라고 했어요. 경사도가 25. 그러면 지금 25보다 높은 지역은 어디 있죠? 26이니까 B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B도 안 되니까 탈락.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자, 주거 지역 및 도로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지역을 선정함.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보면 주거 지역 및 도로로부터 도로가 지금 이거니까 이 도로부터 200m 주거 지역. 주거 지역도 여기 있네요. 200m 떨어진 곳. 그러면 200m 이상 떨어진 지역이니까 A도 안 되겠네. 그쵸? 그러면 E는 당연히 여기서 200 되고 C도 200 되니까 우선 여기까지 되는데 마지막으로 산림보호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C는 안 되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볼게요. 3번이 나왔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이제 나에 대한 재개발 관련 문제인데, 나에 대한 가의 상대적 특성을 이제 그림에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우선은 가는 땡땡시 땡땡 마을 일대에서 낙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라 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 결과 과거의 모습을 살리면서 마을의 경관이 개선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우선은 보존을 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을 전체를 부시지 않고 마을 그대로 두고 복원 사업을 했다는 뜻이겠네요. 자, 나를 봅시다. 나도 똑같이 낙후 지역이었는데 여기는 땡땡 지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했네요. 그래가지고 전면 철거되어서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완전히 그냥 새로 엎었다가 새로운 마을을 형성한 거죠. 자, 그러면 얘랑 이제 비교했을 때 가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건물 평균 층수가 당연히 낮겠죠. 왜냐하면 대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왔다는 거에 비해서 얘는 그대로 보존을 했다는 거니까 당연히 낮고, 그 다음에 자본 투입 규모, 당연히 아파트를 그러니까 모든 마을에 다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이게 당연히 자본 투입이 적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지막으로 기존 건물 활용도는 당연히 나보다 가가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 문제가 재개발 관련 문제인데 아마 수능에서는 재개발 관련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자체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조금 민감한 문제예요. 민감한 문제여가지고 이게 평가원에서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문제 중 하나이긴 한데, 대신 모의고사에서는 충분히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수능에서만 이렇게 안 나오면 돼서. 아마 그러면 이제 재개발과 관련이 아닌 어떤 문제가 나올까? 뭐 국토계획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의 문제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이제 나의 계절과 비교한 가의 계절의 상대적 특징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근데 나는 지금 겨울과 여름이라고 했으니까 가를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과 땅이 추위에 얼어붙어 생기가 막히고 흰 눈으로 온통 덮여 있을 때라고 했어요. 눈이 오네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얘는 가는 겨울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나는 지금 보니까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푸른 잎이 우거진 숲풀이 땅에 무성한데 이거는 당연히 그럼 여름이 되겠구나. 그냥 읽고 풀면 되는 문제죠.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우선 볼게요. 가의 계절의 상대적인 특징이냐니까 그러면 겨울의 특징을 찾으면 되겠죠. 자, 봅시다. 낮의 길이 기나요? 아니요. 낮의 길이가 짧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2번 평균 상대 습도가 높다? 아니요. 낮다가 맞겠죠. 3번 한파 발생의 일수가 많다. 네, 맞죠. 이게 겨울의 특징 중 하나겠네요. 열대 발생 일수가 없죠. 열대야는 여름에만 발생합니다. 북서풍에 비해 남서풍이 주로 분다? 아니죠. 북서풍이 위에서 이게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오는 그런 북서풍이 자주 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다음은 답사 계획서의 일부래요. 이때 가나의 지역을 지도에 A부터 D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가를 봅시다. 도청 문제죠. 가는 땡땡땡 도청에서 방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통 한옥 마을을 탐방했다 했어요. 자,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통 한옥 마을은 우리가 어디 했죠? 바로 전주네요, 전주. 자, 그러면 우리가 전주를 이 지도에서 찾아보면 어디 있죠? 그쵸? 이게 B가 이제 전주가 되겠다. 자, 이번에도 도청을 방문하는데 세계문화유산이랬어.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등재된 전통마을 탐방. 여기까지 보면 바로 떠올리는 게 있나요? 자, 없으면 바로 아래도 한 번 더 봅시다. 보니까 탈춤 페스티벌 체험까지 있네요. 아, 그럼 확실하게 그러면 나는 어디? 안동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도에서 찾아보면 C가 안동이 되겠네요. 아,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앞으로는 이제 6월이고 수능까지 이제 거의 한 4개월, 많으면 거의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백지도 문제, 그리고 특히 이런 뭐 도청 소재지, 이런 거는 친구들이 충분히 잘 외워가지고 이게 그냥 백지도만 딱 봤어도 아,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청 소재지, 뭐 이래서 이런 특징으로만 봐도 아, 그럼 여기는 전주겠구나, 얘는 전라북도 도청이 있겠구나, 뭐 안동, 얘는 경상북도 도청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잘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지역도 한번 볼까요? A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전라남도죠. 전라남도니까 여기는 무안이 되겠고, 그럼 무안이니까 전라남도 도청이 있고. 자, 여기는 어딜까요? 자, 여기는 이제 경상남도죠. 경상남도의 도청은 창원이 되겠습니다. 창원.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주요 시설의 현황을 나타낸 거예요. 입지 주요 시설 현황에 대해서 문제를 냈는데, 자, 가에서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고르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가나 다에는 이제 대구, 부산, 인천이 있네요. 그래서 우선 조건을 하나씩 봅시다. 자, 우선은 공항, 대구, 부산, 인천 다 있죠. 그래서 지금 가나다 이게 다 뭔지 몰라요. 자, 하지만 항구가 있는 걸 봅시다. 지금 다만 하나 없다고 했는데, 자, 이 셋 중에서 항구가 없는 것은 대구가 없겠죠. 대구는 이제 내륙에 위치하니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는 이제 대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내려와서 원자력 발전소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보니까 없는 게 있네. 자, 대구와 부산 중에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거는 어디죠? 바로 인천이 없죠, 인천. 그러니까 나가 인천이 되겠고, 가는 이제 부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찾아보면 몇 번이죠? 그래서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런 원자력 발전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지도 문제나 아니면 뭐 지도 문제 이런 식으로 여기 중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지역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대비를 해야 돼요. 자, 우리 부산 외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자, 우선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자, 부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경주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부산, 경주, 영광.
마지막으로 울진. 현재로서는 이제 이게 4개의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잘 아셔야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잘 풀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 서울시 도시의 구성 문제죠. 자, 우선은 이 도시 서울시 여기부터 봅시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중구라고 하죠. 잘 안 보이네요. 중구. 여기가 이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노원구가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표부터 볼게요. 자, 표를 보면 지금 가, 나, 다가 있는데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구가 적지만 금융기관 수가 많은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저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바로 중구가 되겠네요. 중구의 특징으로는 상주 인구는 적지만 그리고 인구 공동화 형상으로 인구 자체는 적지만 이제 많은 금융기관이나 이런 많은 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와 다를 봅시다. 나 같은 경우는 상주 인구도 많지만 금융기관 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구가 많고 금융기관 수는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 강남이 이제 나가 되겠고 노원구가 다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가는 나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라고 했어요. 아, 맞죠? 아니죠. 나는 인구가, 초등학생 수는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자, 니은,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간 인구 지수. 주간 인구 지수는 이제 상주 인구가 아니라, 맞네요.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잘 보이네. 주간 인구 곱하기 100을 한 게 주간 인구 지수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보면 가는 지금 상주 인구가 몇 명이죠? 10명. 10만 명이라고 되어 있고, 나가 상주 인구가 지금 50만 명이라 했어요. 자, 상주 인구, 그러니까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값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주간 인구 지수는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추측하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서울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곳 3개를 보면, 중구가 1위, 2위가 이제 위에 있는 종로구, 3위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외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디귿, 가는 다보다 중심 업무 기능이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고, 마지막 리을, 다는 노원구는 강남구보다 상업지역의 평균 지가가 높다? 아니죠. 낮다라고 해야 맞겠네요. 자, 좋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은 서울의 모든 지역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솔직히 이름도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런 지역, 이름은 몰라도, 이 지역에는 그래도 뭔가 높겠구나. 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특이한 케이스다. 뭐, 이쪽. 서울 외곽 지역은 이제 주거 지역이 많고, 서울의 서쪽에 있는 이 지역은 이제 공업지구가 발달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이제 도시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걸 몰라도 뭐 주간인구지수가 어떻게 틀로 짜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충분히 유추하면서 풀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높은 곳 3개 이 정도만 외워두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 문제를 풀 때는 도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2가지로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중심지, 그 다음에 이제 외곽 지역으로 합시다. 외곽 지역. 중심지 같은 경우에 이제 중심 업무 지구가 많이 발달했겠죠. 중심 업무 지역. 이게 발달돼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상주 인구가 많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인구 공동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거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뭐 공업 지역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문제 풀 때 이렇게 2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풀면 좀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이 중부, 가운데 업무 지역이니까 당연히 중심 업무 기능이 높고 주간 인구 지수가 높고, 바깥쪽에 있는 노원구 일대, 여기는 이제 주거 지역, 여기는 번외로, 여기는 이제 공업 지역. 이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가 도시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 문제입니다. 자원 문제. 자원 문제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자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원이 나오는 것은 이제 석회석이죠. 석회석. 그리고 석회석은 이제 비금속 광물. 자, 우리나라에 어쨌든 비금속 광물도 있겠지만 금속 광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금속 광물은 이제 철광석. 얘는 이제 금속 광물. 그래서 이 석회석의 특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원들, 모든 비금속, 금속 광물 관련 없이 모든 광물 중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 철광석 같은 경우는 금속 광물 중에서만 가장 많이 생산되는 그런 광물입니다. 이 철광석의 특징은 이제 강원도에서만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보고 우리 풀어볼까요? 자, 가나다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가 100%예요. 근데 보니까 강원도네.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뭐? 철광석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나랑 가랑 나가 남았는데, 나머지 석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충청도 일대. 이걸로 쓰니까 잘 안 보이네. 충청도 일대가 가장 많이 생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령토 같은 경우에는 얘는 비금속 광물이고,
비금속 광물이고 얘는 강원도를 제외하고 경상도 일대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면 지금 표를 보니까 나에서는 강원을 제외하고 지금 충북이 가장 많이 생산되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철광석. 철광석이 아니라 얘가 석회석이 되겠고,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강원을 제외하고 경북, 경남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마지막으로 고령토가 되겠다. 자, 1번 보면 가는 제철공업의 주 원료가 된다. 고령토는 아니죠. 철광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번 아니고, 2번 나는 시멘트 공업의 주 원료로 사용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자, 3번 가는 나보다 연간 국내 생산량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국내 생산량이 가장 높은 것은 석회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4번 나는 석회석은 철광석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다. 아니죠. 철광석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두 개도 바꿔야 옳은 말이 되겠네요. 5번 가는 금속 광물이 아니라 비금속 광물이고 다는 이제 금속 광물이겠죠. 그러니까 다를 여기다 주고 여기다가 다를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옳은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가 지역을 지도에 A서부터 E까지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 지역의 마스코트는 젊은 지역, 성장하는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누구의 어린 시절 모습을 형성했다고 했어요. 자, 이 지역의 유소년 부양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그래서 힌트 나왔네요. 자, 우리나라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라고 했죠? 바로 세종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가에 들어갈 지역은 세종이 되겠네요. 세종. 그래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가지고 행정중심 복합 도시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지도에서 찾아보면 어디가 세종이죠? 바로 이 C가 세종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딱히 볼 거 없네요. 그냥 항상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백지도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지도로 나왔을 때 여기는 어디다, 여기는 어디다 이러면서 이렇게 쉽게 빨리빨리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번.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거래요. 자, 지역으로 알맞은 것을 봅시다. 자, 이제 기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먼저 표부터 볼게요. 최나라 평균 기온 중에서 가장 낮은 게 지금 가가 제일 낮네요. 그 다음에 강수 집중률. 여기서 보면 여기서 가장 특이한 거는 지금 나가 제일 좀 특이하죠. 여름에도 많이 오고 여름과 겨울이 비슷한 수준으로 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 위치부터 좀 먼저 파악하고 갈게요. 여기는 지금 울릉도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강릉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대관령. 마지막으로 여기가 인천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나라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그럼 어디겠어요? 바로 답 나오죠. 바로 대관령이 되겠네요. 자, 여기다 씁시다. 가는 대관령이 되겠고, 왜냐하면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산지대, 그러니까 고산지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위치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도 여름에도 낮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굉장히 춥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대관령 겨울에 가면 우리 패딩 하나로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겹쳐서 입어야 이제 좀 그나마 좀 살 것 같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가가 대관령이 되겠고, 그럼 나를 봅시다. 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강수 집중률이 그렇게 막 차이가 한쪽으로 집중되진 않았어요. 여름, 겨울 골고루 내린다는 건데, 자, 그의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러면 나가 이제 울릉도가 되겠네요. 자, 울릉도는 지금 전체 주위에 다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해양과 관련된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름, 겨울에 다 둘 다 온난하게 하는데, 대신 겨울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여름에는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런 강수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다 라만 이제 찾으면 되는데, 채나날 평균 기온 같은 걸 보면 0.6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기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구분하는 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수 집중률로 보는데, 강수 집중률이 지금 얘는 45%, 그냥 45 정도 되고, 강수 집중률 얘가 60% 되네. 자, 그러면 강수 집중률은 보통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좀 더 집중됩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가면 갈수록 강수 집중률이 조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강수 집중률이 여름이 더 높으니까 그럼 다가 인천이 되겠고, 라가 마지막 강릉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가의 전통 가옥에는 우대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가는 지금 대관령이었는데 대관령에 우대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아니죠. 자, 가가 아니라 나가 되겠죠. 자, 2번 울릉도는 대관령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라고 돼 있어요. 맞나요? 자, 혹시라도 모른다. 그럼 모르면 우선 그냥 모르는 걸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 돼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다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됐어. 자, 인천이 울릉도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됐는데 맞죠? 울릉도는 주변에 다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 연교차가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그러면 4번 이어서 볼게요. 강릉은 대관령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아니죠. 대관령이 좀 더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다. 마지막 5번. 다는 동해안. 인천은 서해안이죠. 그리고 강릉은 서해안에 위치해 있는데 아니죠. 두 개가 바뀌어야겠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2번. 나는 가보다 강수량이 많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대관령이 이제 울릉도보다 더 강수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태백산맥에 이렇게 있는데 얘가 비 이렇게 치면 당연히 산을 넘어가면서 비를 다 내리고 오기 때문에 대관령이 좀 더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9번의 문제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지도의 A부터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 첫 번째 지도는 뭐를 나타낸 걸까요? 자, 등고선을 잘 보면 지금 800부터 시작해서 1000 이러다가 다시 800 되고 600 되고 여기서 다시 1800 되고 1000 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헷갈리면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800, 1000 이러다가 다시 800, 600 이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바로 분지죠.
분지 형태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를 보면 얘는 900, 1000, 1100, 2000 이러고 등고선의 간격이 지금 넓어졌죠.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런 모습이 됐네. 아, 그러면 이건 뭐다? 고위평탄면이 되겠다. 자, 그럼 바로 봅시다. 문제 들어가 볼게요. A는 마그마가 분출하여 형성된 종 모양의 화산이다? 아니죠. 이건 분지라고 했어요. 자, 니은 C는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 평탄해진 곳이 융기한 지형이다. 맞죠? 고위평탄면의 형성 원인 중에 하나죠. 자, 디귿 A의 기반함은 B의 기반함보다 풍화 침식에 강하다. 맞죠? 분지. 이렇게 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이상하고 다시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죠.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인데 분지는 이제 처음에 이런 변성암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원래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곳에 그림 좀 다시 뭐 이렇게 있으면 얘가 변성암으로 원래는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하지만 마그마가 관입을 하고 그러니까 화강암이 이렇게 관입을 합니다. 화강암.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관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전리가 좀 생기겠죠. 변성암에도. 그러다가 이제 풍화 침식을 겪으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화강암이 돌출이 되는데 화강암은 전리가 좀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비가 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풍화가 결국 되겠죠. 풍화가 되면서 화강암이 이렇게 되고 지금의 우리가 아는 이런 분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성암이 화강암보다는 풍화나 침식 이런 거에 좀 더 강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디귿도 많은 거고요. 자, 리을 지금 C는 B보다 충적층이 발달해서 변홍사에 유리하다고 했어요. 아니죠. 여기는 고위평탄면이고 변홍사보다는 여기선 밭이 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고랭지 배추 이런 것들이 이런 고위평탄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B는 그러면 결국 B의 충적층이 발달한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결국 산맥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B가 이렇게 오면 여기로 이렇게 모여들게 될 겁니다. B가. 그쵸? 그러면 이제 산에서 있었던 뭐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와서 그럼 이렇게 쌓이겠죠. 그래서 충적층이 발달해서 변홍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11번. 자, 기역에서부터 미음까지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 봅시다. 자, 감익공유하천. 우선 기역에 있네요. 감익공유하천. 감익공유하천은 우리나라의 하천에서 중상류 어쩌고저쩌고. 자, 기역은 감익공유하천은 자유공유하천보다 유로 변경이 활발하다? 아니죠. 자유공유하천. 자유랑 그 다음에 감익.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우선은 감익은 주로 중상류에 있다고 했죠. 중상류. 그 다음에 자유공유하천은 하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 그래서 감익공유하천은 좀 더 위쪽에 존재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감익공유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방 침식, 그 다음에 이제 하방 침식, 그러니까 바닥을 계속 침식하는 하방 침식,
그 다음에 똑같이 자유공유하청도 측방 침식과 이제 하방 침식 둘 다 작용을 하는데, 감입공유하천은 아무래도 경사가 높고 계속 위에서 아래로 내리다 보니까 그러면 측방 침식보다는 하방 침식이 좀 더 우세하겠죠. 어쨌든 측방 침식은 계속 이루어지나 하방 침식이 좀 더 우세를 하기 때문에 유로 변경이 그렇게 막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뭐에? 자유공유 하천에 비해서. 반대로 자유공유 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하류, 마지막에 바다와 만나는 이제 평평한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경사가 그렇게 높지 않고 완만하기 때문에 하방 침식보다는 측방 침식이 좀 더 우세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는 1번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니은 계단 모양의 지형이 분포한다 했어요. 그럼 계단 지형의 모형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얘를 하한당구라고 했죠. 하한당구. 그러니까 하한당구의 퇴적층에는 당연히 둥글자갈이나 모래가 분포한다. 맞죠? 하한당구가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흐를 때 얘가 그럼 계속 지금 어쨌든 하방 침식도 하면서 측방 침식도 같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가 어떻게 되냐? 결국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측방 침식하면서 하방 침식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하방 침식도 하고 측방 침식도 하면서 그럼 결국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계속 둘 다 침식이 계속 이루어지면 결국 언젠가는 뭐 이런 식의 침식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여기에 이런 모양처럼 계단 모양을 우리가 당구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하천에서 일어났으니까 하한당구다. 그럼 어쨌든 여기도 옛 물길이었기 때문에 계속 뭐 자갈 같은 것들, 굴러다니는 자갈 같으리나 뭐 모래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미음은 황해보다 동해로 흘러드는 하천에서 길게 나타난다 라고 돼 있어요. 미음이 뭐죠? 자, 미음은 이제 감조구간이라고 돼 있는데, 자, 감조구간은 어디에서 우리가 길게 나타나죠? 황해가 좀 더 길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일반적으로 지형을 살펴봤을 때 이런 식에서 동고서저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 좀 더 산이 높죠. 여기가 그러면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황해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동해가 되겠는데, 하천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천천히 이제 여기는 경사가 완만해지니까 얘는 여기서 감조 구간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는데,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지에서 바로 이렇게 서쪽보다는 동쪽이 좀 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감조 구간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감조 구간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여기에 뭐 갯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생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해는 거의 갯벌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3번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바꾸려면 뭐 이렇게 두 개를 바꾸면 되겠네요. 4번 니은 하한당구는 그러니까 계단 모양의 지형은 리을 배우습지보다 범람에 의한 침수가 가능성이 높다? 아니죠. 배우습지가 생겨난 원인은 범람원 때문에 발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 가능성은 리을이 더 높다라는 거죠. 맞아. 5번 디귿은 자연재방은 배우습지보다 퇴적 물질 중 점토질 구성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범람원이 이렇게 하천이 있고 범람을 하게 되면 주로 먼저 무거운 물질들은 여기 그러니까 하천과 가까운 위치에 이렇게 분포하고, 그 다음에 뭐 점토질 같은 거는 이 뒤쪽으로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돌 같은 것들이 여기에 쌓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자연제방이라고 하는 거고, 뒤쪽에 이제 점토질로 이루어진 것들은 이제 배우습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디귿보다는 리을이 더 태적 물질 중 점토질 물질 구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바다, 해안 지형에 대해서 설명한 문제입니다.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석호, 파식대, 해시계 중 하나인데, 자, A부터 천천히 봅시다. 자, A는 지금 보니까 절벽이네요. 절벽이니까 그럼 얘가 해시계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B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데, 그럼 얘는 파식대. 자,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나머지 그럼 석호가 되겠네요. 자, 우리 해안 지형에 대해서 봅시다. 해안 지형. 해안 지형에서는 우리가 크게 만과 곳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만과 곳. 만에서는 이제 사주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사구, 사빈, 우리가 해수욕장 이런 게 사빈이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곳은 이제 앞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 파식대, 해시계, 그 다음에 뭐 씨앗치, 시스텍 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넘어와서 1번 A는 만보다 곳에 주로 발달한다 라고 돼 있어요. 맞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곳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2번 B는 주로 조류의 태적작용, 아니죠. B가 지금 뭐죠? 파식이죠. 파식대가 형성된 원인은 조류가 아니라 파랑의 태적작용도 아니죠.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3번 C의 물은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다? 아니죠. 바닷물보다 염도는 낮습니다. 하지만 우린 나중에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석호가 생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되죠. 석호도 어느 정도의 염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식수,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A, C 모두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나요? 아니죠. 파랑의 작용 때문에 얘는 계속 깎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지고 있고, 석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랑의 작용보다는 이제 산에서 이렇게 하천에서 흘러오는 이런 퇴적 작용에 의해 가지고 규모가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5번 B, C 모두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전에, 아니죠. 상승 이후에 형성됐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구분해가지고 뭐 파랑의 침식작용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또는 조류의 태적작용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해안 지형에는 이제 곳, 그래서 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3번. 13번은 이제 작물 문제네요. 자, 각각 A, B, C는 이제 과수, 맥류, 채수 중 하나인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경북, 전남, 경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벼부터 볼게요. 벼는 주로 어디서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도 일대,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 주로 벼가 많이 생산되죠. 그 다음에 뭐 과수,
과수는 이제 주로 경상도 일대에서 많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상도 일대, 특히 경북에서 많이 자라죠. 많이 재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맹류 같은 경우에는 맹류는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따라가겠어요? 벼가 많이 생산된 쪽에 맹류도 많이 따라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맹류는 이제 구루가리 작물이기 때문에 물론 벼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재배하는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경북, 전남, 경기 지금 벼는 다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중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A가 지금 경기에서는 재배가 안 되고 있어. 그렇다는 뜻은 맹류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그럼 A는 맹류. 왜냐하면 맹류는 전 지역에서 모두 다 생산하지 않아요. 특정한 지역에서만 맹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표 중에서 표 중에서 없는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맹류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소와 과수인데 채소와 과수는 이제 모든 표를 보면 다 있어요. 모든 지역에. 하지만 좀 더 높은 게 이제 채소가 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C가 이제 채소가 되겠고 B가 이제 과수가 되겠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봤죠? 과수는 경상도 일대에서 자라고 특히 경북에서 많이 재배를 합니다. 경북에서 이제 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게 B죠? 그러니까 B가 과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기억 A는 벼보다 국내 생산량이 많다라고 했어요. 자, 맹류가 벼보다 국내 생산량이 많다? 아니죠. 틀렸죠. 니은 A는 B보다 벼의 구루가리 작물로 재배되는 비율이 높다? 맞죠? 벼에 따라서 구루가리 작물로는 맹류가 많이 재배된다. 디귿 B는 C보다 경지 면적 대비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라고 돼 있어요. 자, 과수가 채소보다 경지 면적 대비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아니죠. 채소가 시설 재배 면적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땡. 맞아. 리을 A는 맹류, B는 과수, C는 채소. 그래서 리을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친구들이 대비를 할 때 충청도에는 누가 많이 그러니까 충청북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는 어떤 작물이 많이 자라고 충청북도에는 뭐 어떤 그 작물들이 많이 자라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많이 나와봤자 이 4개밖에 안 나와요. 평가원 같은 경우는 벼, 맹류, 과수, 채소 이런 것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벼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자라는지 과수 같은 거에는 어디서 많이 자라는지 그리고 맹류 뭐 또는 채소는 어디에서 각각의 특징으로만 이렇게 잘 따져보면 이런 문제를 만났어도 그렇게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14번. 자, 다음은 이제 제조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가나다 있는데 지금 1위 지금 순위 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도별이죠. 자, 시도별 먼저 가부터 봅시다. 경기 있고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경기에도 많은 산업들이 있죠. 경부도 또 많아요. 근데 3위 보니까 대구네요. 자, 대구의 대표적인 제조업으로는 바로 섬유 제품이 있겠죠. 그러면 3, 4번만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는 이제 섬유 제품. 자, 나 봅시다. 나 경북, 전남, 충남, 울산, 경기. 여기서는 헷갈리면 그럼 패스를 해봅시다. 혹시라도 헷갈리면. 자, 다로 넘어갈게요. 다는 이제 경기, 울산, 충남, 경남, 여기까지 잘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광주가 있네. 자, 광주의 대표적인 제조업, 그러니까 산업은 바로 자동차죠. 광주.
아이고, 광주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주 산업이죠. 그래서 기아 같은 자동차 공장이 광주에 있다. 아, 그러면 여기 중에서 3, 4번 중에서 자동차인 것은 당연히 3번.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봅시다. 자, 어쨌든 나가 1차라는 거는 우리가 이걸 통해 문제를 통해서 알았고, 다는 이제 자동차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자, 왜 나가 1차냐면 우선 경북 뭐가 있죠? 포항이 있죠, 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남에는 뭐가 있죠? 광양제철소가 있죠, 광양제철소. 그 다음 3위는 지금 충남인데 충남엔 뭐가 있죠? 당진이 있어요, 당진. 당진에도 제철소가 있습니다. 뭐 울산이 뭐 제철소 있고, 경기에도 뭐 서해안 쪽 일대에 1차 금속 이런 제철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1차 금속에는 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경기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에도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광명이 있고, 울산은 울산 자체에도 자동차도 되게 많고, 충남에도 자동차 공장이 그 위쪽에 있습니다. 서해안 일대 쪽에. 그래서 뭐 경남, 광주. 그래서 광주가 사실 대표적인 힌트였죠. 그래가지고 3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도별이었는데, 사실 이제 시도별이 아니라 이제 시군별로 나오게 되면 이게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시도별과 시군별은 따로따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두 개가 이제 연관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공부량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 개를 같이 연관하면서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5번. 자, 15번은 이제 기후 문제인데, 자, 보면 가라의 이제 기후 특성을 나타낸 거래요. 이제 A부터 D까지 고르시오라고 해봅시다. 자, 우선 기후의 특성. 자, 기후에서 지금 우리가 나온 표에서 나온 거 이제 기후의 연교차와 영강수량이 나왔죠. 자, 우선은 기온 연교차. 연교차의 특징으로는, 가장 큰 특징으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교차가 커진다는 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영강수량도 비슷해요.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이라고 했어.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곳.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은 여기 A입니다. A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네요. 여기다 쓸게요. A가 가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다 알 수 있죠. 연교차가 가장 낮고 영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은 바로 D가 될 수 있겠네요. 제주도. 그러면 B, C, D가 이제 라가 된다. 그럼 나머지를 이제 풀면 되는데, 아까 전에 말했죠. 기온 연교차와 영강수량은 비슷하게 남에서 북쪽으로 가면 기온 연교차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 커지고, 영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영강수량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강수량은 낮아집니다. 특히 이 관북 지역 같은 거, 딱 여기 끊기는 관북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영강수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주의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랑 맞추면, 그러면 다는 그럼 결국
C가 되겠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 되겠네. 그러면 이 상태로 문제를 풀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의 특징, 그리고 백지도를 통해 가지고 각 지점에서 이제 남한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지도가 나와 가지고 각 지역의 뭐 기온의 연교차나 아니 연 강수량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거에 기후의 특징을 잘 사용하면 충분히 잘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16번입니다. 자, 지도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A를 보니까 정선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돌리네. 석회암지대죠. 자, 그 다음에 제주도는 우리가 어디죠? 제주도는 무슨 지역? 현무암 지형이죠. 화산 지형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D는 뭐가 되겠죠? D는 보니까 얘는 우선은 한라산은 확실히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 간격이 보니까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얘는 기생화산이구나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돌리네. 우발라.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우발라가 되겠네요. 자, 1번 봅시다. A에서는 회백색 아니죠. 회백색이 아니라 적색을 띠는 토양이 주로 분포한다 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2번 B는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3번 C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했다. C가 아니죠. C는 현무암 지대이기 때문에 화산지대죠. 화산지대인데 공룡이 화산 폭발할 때 공룡이 발자국이 높겠죠. 공룡이 사라지기도 할 거고. 3번 틀렸습니다. 4번 디귿은 디귿이래. D는 두 개 이상의 돌리네가 합쳐진 우발라다. D 아니죠. 5번 A의 기반함은 C의 기반함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맞죠? 자, 석회암이 보다 이게 현무암, 이제 화산이죠. 화산이 좀 더 나중에 됐죠. 화산이 이제 제일 거의 마지막 신생대 시기 때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정답은 그렇게 되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쉬운 문제였어요. 자, 17번. 다음은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온라인 수업의 한 장면입니다. 답글에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면 C는 뭐였죠?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C만 나와 있는데 C는 지금 직선기선이죠. 직선기선. 자, 그래서 A에서는 사진 허가 없이 외국 국적 군함이 통행할 수 없어요. 자, A가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의 영해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는 국적 군함이 통행할 수 없죠. 그러면 A는 맞겠다. 자, 두 번째, B로부터 바깥으로 200캐리? 아니죠. 200캐리가 아니라 188해리라고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네요. 기선을 기준으로 A지 영해선을 기준으로 200캐리는 아닙니다. 자, C는 직선기선? 맞죠. 마지막 D에서는 영해 설정 시 12해리가 아니죠. 여기에서는 특수 기선으로서 거리가 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 정답은 2번 문제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새로운 느낌이 아마 들어가지고 아마 친구들이 풀었을 때 약간의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약간 좀 17번에 배정이 됐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는 거의 처음 나오는 게 아닌가.
특히 뭐 이런 거에서 약간 많이 흔들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생각이 난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초 개념을 잘 다져놔야 됩니다. 특히 이런 거, 기선, 배타적 경제수역 이런 단어들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8번. 자, 지도는 나의 지표에 경기도 내 상위 및 하위 5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한번 봅시다. 가에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나왔네요. 뭐 제조업, 노령화 지수, 인구 밀도, 총부양비. 나에도 뭐 비슷하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에서는 지금 상위 5개의 지역이 지금 서해안 지대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바로 공업지대라는 겁니다. 경기도, 네, 공업지대가 이쪽에 있죠. 아이고, 다시. 공업지대죠. 그러면 우선은 노령화 지수는 절대 아닐 거고, 인구 밀도나 뭐 총부양비, 뭐 이 3개 정도는 되겠네요. 그리고 하위 5개 지역이 이쪽. 동쪽, 경기 동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네. 3개 정도는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나 봅시다. 나 보니까 지금 경기도의 동쪽 지역이 상위 5개고 나머지 보니까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다 하위 5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1번 볼까요? 제조업 종사자 수. 나는 노령화 질수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제조업 종사자 수 안 되죠. 여기는 제조업이 하위로 내려가야 되겠네. 그럼 여기는 안 되겠네. 4번 안 되고. 똑같이 5번도 제조업 종사자 수니까 얘도 안 되겠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지워버리면 안 돼요. 확실해야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최대한 아닌 것들, 확실히 아닌 것들만 이렇게 지어놓고 나에서 비교하면서 풀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자, 그래프는 두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 C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곳은 어디죠? A. 우선 A부터 봅시다. A는 우리가 잘 아는 고흥, 나루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이 되겠고, B 같은 경우에 이제 거제, C는 이제 김해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우선 가의 그래프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인구를 보니까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노인 비중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노인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비를 볼까요? 성비를 보면 점점 여기까지 100이죠. 100을 기준으로 이게 점점 하다가 노인 인구수에선 촥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겠네. 근데 지금 A, B, C 중에서 제일 시골인 곳은 어디죠? 바로 A예요. 그러면 가가 제일 A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 그쵸? 자, 나 봅시다. 나 보니까 인구가 지금 뭐 어린 맞는데 지금 어디가 제일 뚜렷하냐면 청장년층이 제일 뚜렷합니다. 지금 30대에서부터 지금 50대. 너무 많이 칠해버렸네. 30대에서 거의 50대 이 정도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청장년이 많다는 뜻은, 그리고 이제 성비를 볼게요. 성비를 보니까 100을 다 넘고 있어. 그렇다면 노동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거제와 김해 중 더 많은 곳은 바로 거제겠죠. 거제 같은 게 이제 조선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청장년층 그리고 남자들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제 너무 막
크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려면 안 돼요. 그냥 처음에 풀 때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시냐 아니면 군이냐, 그러니까 도시냐 시골이냐, 이런 식으로 먼저 간단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좀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랬죠. 노인 인구 많네? 노인 인구 많으면 어디? 시골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A, B, C 중에서 시골인 곳은 0이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지만 아마 친구들이 봤을 때는 조금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아마 이런 그래프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아직 백지도가 완전히 다 숙달되지 않아가지고 이 지역이 어딘지 당연히 이름 들으면 여긴 시골일 가능성이 좀 더 높겠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백지도마저 이제 확실하게 100% 이게 암기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아마 여기 부분에서 조금 힘들어해서 오답률이 좀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골인지 아니 도시인지 이거 먼저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청장년층이 많다, 청장년층이 많으면 이제 청장년층이 많고 그 다음에 성비가 높다, 그러면 이곳에는 이제 뭐 공업, 그러니까 뭐 약간 노동을 하는 그런 도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반대로 어린이들, 뭐 이게 어린이들의 비율이 많다, 인구수가 많다, 그러면 약간의 도시, 그냥 일반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20번이 가장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73%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20번 봅시다. 다음 자료는 가, 다의 지역의 외국인 수래요. 외국인 주민 현황을 나타낸 겁니다. 이때 가부터 다는 대전, 안산, 예천 중 하나인데 A, B, C는 각각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중 한 명이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우선은 이 표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여기 중에서 외국인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가장 적은 게 있네요. 그러면 바로 알 수 있겠네. 바로 어디? 예천. 또한 성비도 가장 낮네. 그럼 우리 이걸 유추할 수 있죠. 외국인 수가 당연히 그 도시 규모에 따라서 외국인 수도 당연히 비슷하게 따라가고, 시골이면 시골일수록 성비가 낮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성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는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간데, 자, 대전과 안산 이 두 개를 이제 갈라야 합니다. 자, 우선은 대전, 안산. 대전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교 이런 게 많죠. 학교, 뭐 연구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종과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인구들이 계속 뭐 가끔 이게 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는 대전에서 이제 세종으로 많이 뺏기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세종과 붙어 있다 보니까 약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 이제 공업 지역이죠. 공업 지역이면 어떤 특성이 나오냐, 이제 표로 보게 되면 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남자 비율이 당연히 남자 비율이 많겠죠. 그리고 청장년층이 많다.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네요. 그러면 지금 성비가 가장 높은 거 보니까 여기네. 그리고 주민수 인구도 많으니까 그럼 얘가 안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성비가 낮아요. 성비가 낮으니까 나머지 대전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이제 표 봅시다. 그러면 가가 대전이 되겠고, 나가 안산, 다가 예천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이제 A, B, C를 이제 다 조합하면 되겠죠. 예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라고 했죠? 대부분 결혼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 외국인 비율이 많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결혼 이민자가 그러면 높으니까 그럼 B가 되겠네요. 결혼
B가 결혼. 다음 A를 봅시다. 대전에 뭐가 많다 했었죠? 연구소. 뭐 또는 연구소, 학교 이런 게 많으니까 당연히 유학생이 많겠다. 예천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이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보이네요. 안산은 조금 있고. 나머지는 이제 C가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맞췄으니까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 예천은 대전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다? 아니죠. 대전이 좀 더 높습니다. 자, 니은. 안산은 대전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 다시. 안산은 대전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나요? 결혼 이민자가 대전이 높죠. 땡. 디귿.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안산, 대전, 예천 순으로 많다. 그쵸? 왜냐하면 주민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면 디귿 맞겠네요. 마지막 리을. A는 유학생, B는 결혼 이민자, C는 외국인 근로자다. 맞죠? 그래서 정답인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겠죠. 외국인 파트는 굉장히 뒤쪽에 물려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자칫 이거는 굳이 안 나와도 되니까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 그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20번 같이 문제를 내면 우리 친구들이 방심한 것처럼 이렇게 우르르 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어쨌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설을 다 했고, 자, 맨 앞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6월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곧 7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 9평 남았고 이제 큰 시험 이제 앞으로 11월 수능이 다가올 텐데 이 모의고사를 보고 친구들이 아마 두 가지를 거의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생각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자만하는 친구들과 두 번째는 굉장히 안 나와가지고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들, 공부를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모의고사입니다.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지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모의고사는 그냥 나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잘 봤다고 해도 자만하지 말고 혹시라도 잘 봤다고 해도 분명히 틀렸거나 아니면 내가 찍어서 맞췄던가 아니면 운 좋아서 맞췄던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먼저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6월 모의고사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 별로다 이런 친구들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시 공부 계획을 짜고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지금까지의 공부 상태를 좀 점검하면서 고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6월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수능까지 계획을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월 모의고사 한국지리 해설이었고요. 다음 해설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